이게 폭풍전의 고요인가요? 며칠간 계속된 맹렬한 공격 끝에 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 잠잠함은 워싱턴이 이스라엘에게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 확대에 대비하라고 경고한 지 며칠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며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이 평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미닛이 지금 시작됩니다. KNSTV의 예루살렘 미닛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스, 13일 연속 공격이 이어진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다시 기회를 주려는 듯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합의 관련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13일 연속 밤마다 공격이 있었지만 지난 48시간 동안에는 다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외교적 해법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연속 공격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와 발전소를 타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내의 다른 정교하고 중요한 기반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위협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말 전에 전쟁 재개가 임박했다고 말한 리쿠드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도 전면적인 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면전,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직접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맞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동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그리고 다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3일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이제 총리가 워싱턴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라크 총리가 미국을 대신해 이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도 어떤 제안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말 동안 이스라엘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최소 4-5개 도시에서 방공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밤 샤바 시작쯤 공격이 임박해 보였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주요 타격에 대해 결정을 내리셨나요? 앞서 언급하신 주요 타격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봐야 글쎄요, 할까요? 우리는 보세요. 지금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이유 때문이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하나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아직 합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번 합의를 맺을 때마다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곧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마쿠시산, 즉 곡괭이산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곧 그 지역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말 안 하겠지만요. 만약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 지역을 아주 강하게 공략할 겁니다. 알렉스, 곡괭이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산 아래 무엇이 숨겨져 있나요? 대통령이 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도 미국이 그 시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나탄즈 근처에 있는 곡괭이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이 이 시설로 원심 분리기를 옮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포르도 핵 원자로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에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벙커버스터 폭탄에도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벙커버스터나 모든 폭탄의 어머니 같은 폭탄을 떨어뜨려도 뚫리지 않는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포르도에 쓴 GBU 관통탄을 이런 산에 많이 떨어뜨려도 산조차 파괴할 수 없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그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이 어떻게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인 모지타바 하메네이와 관련된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보다도 핵무기를 얻는데 훨씬 더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요소는 농축 우라늄인데 대부분 이스파한 핵시설 아래에 묻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 작전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때때로 핵먼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아마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란 측이 이 지역을 확실히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 군대가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일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하고 실제로 이 회수 작업을 수행할 특수부대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 민감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피케엑스 마운틴을 파괴할 수 없다면 비슷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피케엑스 마운틴 내부로 침투하는 특수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물을 위에서 투하하는 대신 시설 내부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더 간단한 작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들의 민감한 작업이 필요한 회수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의 선박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새로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달이나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들의 외무장관인 라이시가 그들의 정책에 대해 눈에는 눈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눈에는 머리로 감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우리에게 합의를 하자고 애원하며 전화를 걸고 이런 메시지를 제3국에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지를 보낼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나라들조차 저한테 와서 말하더군요. 방금 이란인들과도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거래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그들은 거래를 깨거나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도 그 거래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거래를 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곧 준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치르는 대가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경하게 말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멍청한 레고 영상을 내보낸다 해도 말이죠. 첫째, 눈에는 머리로 갚겠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라고 말했죠. 그는 그들을 제 생각엔 조커나 뭐 그런 식으로 불렀고 어차피 그들이 합의를 깰 거라고 했죠. 첫 번째로 눈에는 머리로 갚는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란이 그 합의를 위반할 걸 알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합의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곧 준비가 될 거라고 말했죠. 분명히 조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가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모두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란의 협상 태도입니다. 그들이 협상하는 방식이 이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합리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협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 대통령도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 이란인들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협상 타결로 유인해서 결국 미국을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조작하거나 아예 조건을 어기죠. 그게 바로 그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멈추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본질적으로 이런 협상을 통해 상대 대통령을 굴욕스럽게 만듦으로써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는 이건 단기전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중간 선거까지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통령 임기 종료를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다른 대통령이 온다면 그게 민주당 대통령이든 기억하세요. 지난 2명의 민주당 대통령도 이란과 거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수십억 달러를 주었고 공화당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동에 이렇게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떻게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만 넘길 전략을 짜낸다면 그들에게는 그게 최종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경우 알다시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면전으로의 복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전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런 식으로 13일 동안 계속된 저강도 공격, 전략적 타격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밤마다 한 번씩 공격이 이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중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인 근처 500m 이내에는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은 곧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약 500m 정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상 가까이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대기권으로 쏘아 올린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나 병사 근처 500m 이내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쏘지 않아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일까요? 한편으로는 이란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는다. 그냥 밀고 나가겠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1차전에서 함께 행동했던 파트너들이 다시 한번 합류하길 원할 것입니다. 알렉스, 우리가 후티에 대해 몇 주간 얘기 안 했네요. 그들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했고 홍해에 있는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너희는 한동안 조용했는데 이제 다시 이 전쟁에 끼어들기로 한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인 후티에게 경고하며 이란이 책임이 있으며 그 테러 조직이 저지르는 모든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이란이 구축한 테러 대리 세력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있는데 이들은 이라크에 있으며 시리아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티는 이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입니다. 한동안 조용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번 전쟁 중 예멘에서 후티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후티는 수천 발을 발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시 사우디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걸친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모함마드 빈 살만이 대통령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죠. 알다시피 그래서 이란인들은 사우디가 미국,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위 세력인 후티 반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를 공격하고 봉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바브 알만답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는 이렇게 두 개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가 이곳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이란 석유도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멘 해안에 위치한 바브 알만답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은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궁극적으로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집니다.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또 다른 주요 상업 해상 운송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는 이란이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주된 경제적 압박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나라들은 미국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시다시피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바브 알만답 해협을 봉쇄해서 사우디에서 오는 상업 선박을 막고 이집트의 주요 국가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를 봉쇄할 때 이 나라들은 미국에 가서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젠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어.
이스라엘이 이렇고 저렇고 후티는 수십 년 동안 사우디와 싸워왔어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가자 지구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존재하는 그 지역의 이웃 국가들까지 모두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일종의 조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확실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만약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미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평가가 맞다고 봅니다.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면전으로의 복귀는 잠재적으로 불가피하며 어쩌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공호는 열려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을 레바논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레바논 아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역사적일 수도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정상화 합의 도달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레바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대화가 협상에 불참한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논의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가능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베이루트로 가는 직항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만남이 역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일 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이라크 지도자들과도 만난 바 있습니다. 레바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남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협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억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그러니까 그가 막 취임한 직후에 했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갔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어서 가자가 완전히 철거 구역이 되었고 모든 가자 주민들이 결국 그 지역을 떠나야만 철거 구역을 완전히 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두가 이것이 매우 역사적인 회의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대통령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가자 난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쵸?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만남이었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만남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라운드는 약 일주일 전에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예히엘 라이더가 이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그 협상들은 헤즈볼라가 없는 레바논을 모두가 원한다는 점에서 이웃 국가들 사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조셉 아운에게 어느 정도 존중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고요? 레바논의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과 용기 있는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방위 조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두 나라 사이에 관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스라엘은 이슬람 지하드와 헤즈볼라를 포함한 테러 조직들과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세력과도 1980년대부터 싸워왔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두 나라 사이에 정상화의 잠재적인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미 헤즈볼라를 엄청나게 약화시키는데 상당 부분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산 나스랄라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요. 이전처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역사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운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자금입니다.
그는 또한 레바논 군대를 위한 무기, 자금, 그리고 훈련도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부담의 더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물리치는 것 또는 최소한 이스라엘 군사 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즉각적으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래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그것은 실제로 정상화 가능성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알란이 하려고 하는 것은 레바논 군대를 더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간 물러나게 한 거죠. 이스라엘도 전략적으로 리타니 강까지 땅을 차지하려 했던 건 영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리타니 강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리타니 강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물론입니다. 리타니 강까지 철수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몇 전략적인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또 한 차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데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 프랑스보다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양측 모두 이탈리아가 매우 도움이 되고 친절한 주최국이었다고 말했고 미국보다 이 지역에 조금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레바논 이야기는 끝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주요 뉴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핵 협력 협정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람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성사된 거래처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조건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아브람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에만입니다. 총리실은 민간 원자력 협정 발표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헤란에 맞서 보여준 힘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원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어쩌면요. 하지만 이스라엘 야당 관계자들은 이 합의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점 소속 의원 한 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 디히터. 사우디가 어떤 형태로든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합의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비그두드르 리버만은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해 봅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게 항상 위협이었죠. 그리고 핵을 보유한 이란의 위협이 처음부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민간 핵 프로그램이 첫 단계입니다. 무기화 프로그램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드시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려고 달려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전략적 이익이나 필요를 느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에 반대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비디 히터는 샤박의 전 수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전 수장이었습니다.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과 연정 내에서 국방정보기관 출신의 가장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몇몇 알다시피 그리고 만약 야당이 반대한다면 그들은 단지 네타냐후가 선거에 나갈 때 네타냐후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이러한 합의 조건이 이스라엘에 이미 전달되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자신들의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제기했거나 그 합의의 형태를 축소해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화를 나눴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점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그들은 뭔가 대가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F-35 전투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것이 그들이 관계 정상화 대가로 원한다고 밝힌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들이 대가 없이 정상화할 리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들도 잘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는 사우디가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매우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넘게 여러 번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정상화를 보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이스라엘 간의 아브라함 협정도 아무도 모르게 체결됐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협상은 수개월 동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사우디와도 조용히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큰 발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냥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해요.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이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건 확실해요. 사우디도 정상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기와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는 거죠. 알렉스, F-35 전투기 언급하셨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터키가 F-35 전투기를 원한다는 건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7 정상회의에서 아주 친근한 만남을 봤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사이에서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그들에게 F-35를 줄 의향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국무부 입법국은 터키가 아직 그 F-35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F-35 항공기는 이전될 수 없으며 터키가 미국법을 준수할 때까지는 이전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분쟁 해결도 포함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죠. 이건 단번에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국무부가 개입해서 터키가 F-35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총리, 외무장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공세를 펼쳤죠. 터키가 F-35를 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나쁠지 경고한 겁니다. 그들은 터키가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결코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는 전에 몇몇 기자회견에서 모호하게 말했고 앙카라 G7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고려할 만해. 나는 어쩌면 그걸 지지하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는 절대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 G7이 끝나고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G7 이후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웨슬리 벨이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터키의 F-35 프로그램 참여가 변함없으며 따라서 아직 F-35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즉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 5일, 어쩌면 일주일 동안 테러의 물결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명은 IDF 군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예비군 신분의 IDF 군인으로 길라드 농장 비상보안팀장이었습니다. 같은 길라드 농장에서 그 전주에 방화 의심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이스라엘인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중 일부를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아랍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이 그 보안 책임자의 무기를 빼앗아 그 무기로 그를 쏘아 죽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군 병사도 사망했습니다. 군인들 한 무리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 북부 사마리아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전선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곳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루 전인 목요일에도 그 지역에서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화 테러도 있었습니다. 아랍인 테러범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유대인 긴급 구조대가 그 불을 끄기 위해 현장에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공격과 티샤 베아브, 목요일에 또 다른 군인도 공격받았고 차량 돌진도 있었습니다. 온갖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격은 어제 남부 헤브론 힐 소시아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말은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공격의 물결이라고 선언하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거의 매일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거의 매 시간마다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정말 물결처럼 보여요. 문제는 이 물결이 잦아들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이제 훨씬 더 격렬한 인티파라 스타일의 폭력으로 이어질 물결인가 하는 점입니다. 2014년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그때는 차량 돌진이나 흉기 공격 같은 인티파다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골마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상 테러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때로는 물결이 없고 조용해 보일 때도 국내에서 큰 테러는 없었지만 그들이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성공한 몇 가지 사건, 치명적인 공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상자를 낸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회의에서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 국방장관, 샤박, 수장, 정보국장,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아주 길게 나열했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대테러 작전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검문소 설치와 감시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온라인에서 아랍인 한 명이 올린 게시물을 봤습니다. 아랍계 인플루언서나 단체였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라말라의 칼란디아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몇 마일이나 밀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문소를 만들어서 모든 차량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전선으로 번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직감으로는 이건 일시적인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이런 파동, 즉 연속적인 테러 공격들을 실제로 목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테러 공격이 10월 7일 이전 몇 년보다 오랜 기간 동안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꼭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토요일 밤 70명의 수배 테러리스트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IDF가 저지하는 모든 잠재적인 공격들, 제 생각에는 약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DF 특공대가 일부 마을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장면들을 모두 봤습니다. 집을 부수는 장면도 봤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집도 부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하바드 길라드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하이킹을 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B 지역과 A 지역에서 하이킹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지역들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A 지역에서는요. A 지역은 팔레스타인 행정 통제와 군사 통제 모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방위군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B구역은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상 언제든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이고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치안 통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A, B, C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깔끔하게 구분된 구역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구역 안에 또 다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구역과 B구역의 작은 부분들이 C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C구역은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A구역 쪽으로 가거나 이스라엘 내 도로를 이용할 때 C구역 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A구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큰 빨간색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곧 A구역에 진입하게 되며 이스라엘 시민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표지판은 저희가 이스라엘이 설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이스라엘인이 A구역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에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증을 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 말은 팔레스타인인은 C구역에 들어가거나 도로에서 운전하고 예루살렘 등 다른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다고 린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중성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 A 지역에는 어디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살인을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베나야후 멜이 32세의 나이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힐탑 유스라고 불리는 청년들에 의한 보복 공격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제가 보기에는 토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소외된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군대가 이 지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서 스스로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법률 체계와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보복 공격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 해를 끼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혹은 이런 사건들 그리고 흔히 이른바 정착민 폭력이라고 보도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알다시피 몇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란 젊은 성인들, 심지어 20대 초반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겪는 팔레스타인 테러와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언론에게는 매우 편리하죠. 정치적 좌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치적 좌파에게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봐요. 테러도 있고 정착민 폭력도 있다면서 둘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동등한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른바 정착민 폭력도 있습니다. 이는 힐탑 유스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속 대응 부대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정착민 폭력 공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유대인들이 성전산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때때로 이것도 정착민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경단처럼 법을 집행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군이 맡고 정부가 군에 무엇을 할지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착민 폭력이 팔레스타인 테러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에서 유대인을 상대한 테러 공격이 약 7,000건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공격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선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금요일 발생한 이스라엘인 2명 피살 사건이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랍인들에게 총 쏘는 걸 두려워했는지 많은 이들이 그들이 망설였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전 수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넌 들을 거야. 네가 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그들이 충분히 빨리 쏘지 않았던 건가요? 왜냐하면 그 아랍인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 나올 영상 클립들을 보면 알다시피 아랍인은 경비원의 총을 빼앗아서 그 총으로 경비원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질문이죠. 그건 확실히 실패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위험하게 다가오면 그게 바로 총이 있는 이유죠.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은 다른 어떤 총보다 자기 총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도 이해하기 쉬운 통계일 뿐이죠. 하지만 총을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에게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 자기 방어로 대응할 때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고 그 무정부주의자들과 극단적인 극좌파들이 알다시피 유대인이 대응하면 그들은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처럼 정착민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이스라엘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보면 알다시피 제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그날 본 기사에서는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의 총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이킹 중 아랍인들에게 공격받아 거의 린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중 한 명이 무장을 하고 있었고 결국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투극이 벌어진 후 다른 보안 요원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고 대응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총격전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서부 영화처럼 그런 곳은 아니에요. 이것은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4명, 이스라엘인 1명, 사망. 마치 양측이 동등한 듯 말하네요. 하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이야기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워싱턴 DC로 이동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이번이 7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고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리와 함께 이전에 4번 또는 5번 정도 동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백악관에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7번째 만남인데 어떤 점을 기대할까요? 이번이 7번째라고 하는데 저는 백악관에서 8번째 만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7번째라고 나와 있네요. 알다시피 대통령이 재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세계 지도자도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맞아요. 알다시피 2번 가본 사람이 몇 명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3번이나 가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 7번이나 가본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문 하나하나에 앞서 매번 항상 두 행정부 사이에 균열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방문을 취재할 때마다 실제로는 균열이 없고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을 보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미국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균열이 있었다면 그게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참고로 그때는 이번 초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곧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의 별세 소식을 접한 직후 우리는 린지 그레이엄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미국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보다 더 자주 혹은 더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매우 길고 뛰어난 경력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의를 표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이 언제 치러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벌써 린지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보통 같은 날에 심지어 그날 밤에도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례식을 위해 2주를 기다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나지만 이스라엘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발표된 건 제 생각에 금요일에 총리가 이 회의를 위해 출국할 거라는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의는 겹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화요일로 잠정 예정돼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은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과의 이 회의는 화요일 오전 그 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할 것도 많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곡괭이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려는 다른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자적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매우 기밀성이 높은 정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몇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총리가 방문해서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발표되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두 가지가 겹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총리와 대통령이 논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제 1순위는 이스라엘이 포함된 전면전이 다시 벌어질지 여부일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분명히 이란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타냐후와 트럼프 만남 소식은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통계는 확인해야겠지만 JNS가 모든 소식을 전할 겁니다. 이번 주 예루살렘 미닛을 마칩니다.
그는 JNS CEO 알렉스 트레이먼입니다. 저는 JNS 특파원 조시 샤스틴입니다. 슈퍼 땡스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이 멋진 컨텐츠는 JNS TV에서 시청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의 최신 속보와 뉴스를 보시려면 jns.org를 방문해주세요. 중동과 전 세계 유대인 사회 소식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JNS TV 예루살렘 미닛에서 다시 뵙겠습니다.